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9월 셋째 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한 랭킹 키워드는 제명입니다. DJ 정당, DJ 아들 정격 제명. 국회의원 김홍거를 제명한다.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개시했는 바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가다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음. 이에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소집, 그 의결을 거쳐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재산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김홍걸 의원을 어제 전격 제명했습니다. 소 국장님, 네. 아주 단호하게 제명 결정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은 민심의 흐름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지난번에 형인 김홍업 전 의원과 여러 가지 재산 문제에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한번 되면서 그때도 이제 갸웃갸웃 했었는데 이 국회의원 재산 공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김홍걸 의원이 상당히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본인이 빚이 많다, 뭐 가난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고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봤더니 파는 건 아니고 또 그냥 증여를 했고 증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전세를 줬는데 기존 전세가보다 또 2배 이상, 2배 정도 올려서 또 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부동산 정책과 좀 맞지 않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들끓으면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오히려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손하고 있다. 왜 그러냐. 이런 비판들이 이제 당에 많이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판적인 여론, 이런 것이 부담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악재들이 있었는데 그런 악재에 더해서 이런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이상직 의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재산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와 관련된 악재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것이 당에 굉장히 부담이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당을 어쨌든 본인이 대표해서 새로운 어떤 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뭔가 이건 좀 강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특히 최근에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 이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기존에 문제된 것들은 좀 정리할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자. 이러한 어떤 당의 기조가 반영이 돼서 긴급하게 이렇게 최고위를 소집해서 제명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그런데 제명을 하긴 했는데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징계가 아니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퇴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 근데 이게 뭐 고질적인 문제죠. 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유지하는 관련 제도가 당에서는 징계라고 제명을 했지만 사실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이제 과거 사례도 왕왕 있어 왔는데요. 오히려 이제 본인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까지도 이제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명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명키는 어렵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국민들의 의구심을 잠재우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제명하면 우리 당의 이름으로 이제 당선이 되는데 사실은 지난 총선 생각해 보시면 비례정당이라는 게 생겨서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들을 내고 나중에 합당하는 모양새를 취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크게 보면 범여권 정당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이 조직이 지고 그 개인을 정말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는 이 제명이든 탈당이든 의원직을 놓게 되는 것을 제도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도 높다는 것도 정치권에서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김홍걸 의원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당의 출당 결정을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조사나 감찰을 피하거나 협조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 아마도 아까 전에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감찰 의무에 성실 협조할 것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발언에 대한 반박을 한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김홍걸 의원의 오늘 공식 입장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홍걸 의원의 어떤 입장 발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얘기도 그렇고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감찰을 회부했잖아요. 예. 회부하면 이제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원래는 조사를 좀 철저히 한 다음에 그 예. 결과에 따라서 징계 결정을 하려고 했던 걸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김홍걸 의원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또 이걸 계속 끌다 보면 사실 민주당에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끌 일이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속함과 또 재미있는 결정에 굉장히 저는 뭐 의외다를 좀 생각했고요. 아마 김홍걸 의원은 그 명예와 실리 중에서 명예는 버리고 이제 실리를 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다주택이잖아요. 근데 분양권 포함해서 주택이 4개나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재산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의 여당이랄지 정부의 이제 정책과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전월세 상한법을 제정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행위를 또 김홍걸 의원이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과 정책과 반대되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부담이 가는데 또 한 가지 좀 민주당도 그렇고요.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측면이 이제 전체적인 재산을 합하면 아마 시세로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김홍걸 의원이 사실은 이전에도 14년 동안 나는 무주택이어서 9번을 이사 다녔다 그런 말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전에 세금을 낸 걸 보면 세금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조사할 때 돈이 어디서 났느냐 출처 그걸 조사하려고 했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저런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뭐 앞서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도 좀 네네.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 공분이 일어났던 게 지금 어찌 보면 순서가 역순입니다만 말씀을 드리죠. 최근에 이제 보도로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게 이 한 해, 근데 1년도 아니고 사실상 반년입니다. 2016년 6월에 한 채를 사고 10월에 한 채를 사고 12월에 한 채를 사고 그래서 이 보도 내용에는 마치 쇼핑하듯이 이런 네. 수식어가 붙어 있었죠. 이게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낼 일이 아니죠.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서울의 또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한 해 동안 세 채를 살 이유가 일반 가정에 있을까 싶은 거죠. 네. 여기서 놀라고 공분이 일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4주택자였는데 한 채는 나중에 이 분양권을 처분했습니다만 그건 올 2월이었고요. 그러면 지난해 한참 이 부동산 논란이 될 때 4주택자였는데 3주택으로 신고를 했던 거예요. 후보 시절에는. 나중에 보니까 4주택. 그럼 10억 원대의 이제 분양권이 왜 누락됐느냐 이 문제가 된 거죠. 네. 여기에 대한 해명은 아내가 한 거라서 난 몰랐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변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는지 몰랐다. 이것도 더 놀랄 답변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3주택일 때 문제가 됐던 아니 이렇게 강남에 여러 채 집이 있으니까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처분이 아니고 아들에게 증여를 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아파트를 명의는 이 아들로 바꿨지만 직계존속 아니겠습니까? 그럼 처분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더해지면서 민주당의 부담도 그렇고 국민들의 공분도 커졌죠. 예. 네. 김홍걸 의원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려고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2016년 하반기에 분양권을 포함해서 아파트 3채를 사들인 게 큰 논란이 됐었는데 부동산 논란 관련해서 김 의원이 과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이 예. 빚이 없는 부동산은 유일한 것이고 예. 그게 동교동 집입니다. 아버지가 1962년에 사셨던 집,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친자였던 제가 자동으로 상속이 돼버린 거예요. 예.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돈만 탐낸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예. 상속세 엄청나게 나온 거, 예. 뭐 종부세, 재산세 갚고 돈 그래도 많은 돈을 챙길 수가 있어. 그러나 두 분 어른께서 이 집은 기념관으로 만들어라 예. 하고 이 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 잘 아시지만 문화재로 되는 순간
가치는 없죠. 가치가 뚝 떨어져 아니 버려요. 근데 동교동 사저가 비싸지만 그거는 그 문화재로 만들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방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건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빚이 대부분이고 저는 네 알겠어요. 네. 부자 아닌 줄 알았는데 재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소 국장님. 그러니까 사실 자금 출처 논란이 있잖아요. 과연 저 많은 부동산을 어떻게 샀느냐. 그런데 민주당이 조사를 않고 그냥 바로 제명을 해서 과연 자금 출처 논란을 이제 해명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 지금 얘기한 거 보면 대부분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해명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저 현재로서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그동안의 김홍걸 의원의 쭉 삶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직접 벌어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주로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유학하고 퍼모나 대학에서 연구원 좀 지내고 그리고 나서 정치권에 이제 들어온 뒤에 민하협 상위의장 지낸 정도인데 저렇게 거의 아까 이제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시세로 거의 100억대에 달하는 지금 재산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전격 제명을 결정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결국은 현재 상황대로 그냥 있을 경우에 앞으로 김홍걸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2009년 8월 18일 그때 위대한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이제 이낙연 대표인데 저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당에 그리고 향후에 김홍걸 의원을 위해서도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김홍걸 의원의 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부분은 아마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앞으로도 이슈가 조금 더 돌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뿐만 아니라 변호사님 지금 형인 김홍업 이사장과는 그 동교동 사저를 두고 유산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유산 분쟁을 벌이는 것이 이제 동교동 사저고요.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에서 받은 상금 8억 예. 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 이제 이희 여사가 2017년도 이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거든요. 그 유언장에 의하면 노벨 평화상 8억에 대해서는 김대중 기념사업회에다 기부를 해서 김대중 정신을 기리는 데 쓰고 그다음에 동교동 사저에 대해서는 역시 김대중 2호 기념관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유언장을 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유언장으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네. 이 유언장 자체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사전에 작성된 유언장인데 유언장이 작성되려고 하면 이제 요건이 있거든요. 예. 아마 그 중에 일부가 좀 미비된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이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동교동 사저는 어차피 상속이 되니까 본인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그다음에 8억 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출을 해서 자기 명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언론 보도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동교동 사저랄지 아니면 노벨 평화상 8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런 재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설사 저 법안 자기가 상속이나 할지라도 이건 자기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어떠한 명예랄지 아니면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하는데 나는 유언장의 효력이 없으니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랄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자체는 명예나 명분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존재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예. 정의당에선 김홍걸 의원을 향해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고작 부동산 2개나 매진하고 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호부 견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보다 김 의원이 의원 배지를 달게 된 것은 부친의 후광 덕분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론가님, 네. 호부 견자. 네. 아버지는 호랑인데 아들은 개다. 네. 아주 독한 표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게 지금 진보정당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정말 뼈아픈 대목이죠. 이건 정말 반성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위협,
예. 그야말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 목숨 걸고 한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결국 국민의 정부를 열어서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도 IMF 극복이라는 또 위협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에 보탬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건 정말 누를 끼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민주진보 세력 모두 다 오히려 이제 김홍걸 의원을 이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재산 상황을 보면 어떤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호부 견자 이건 정말 누구보다도 본인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럼 내가 참회하고 반성을 해서 이제는 뭐 보탬은커녕 좀 이 누를 씻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지금 의원 활동을 계속 할 텐데 이 부분에서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최소한 아버지의 명예라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접어들었다. 이 정의당의 뼈아픈 이 지적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홍걸 의원을 당에 영입했던 이유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아버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김홍걸 교수의 입당은 단순한 인재 영입이나 우리 당의 확장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정통성과 정신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당내에서 제명 처리 전에 처음으로 이제 김홍걸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 김한정 의원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비서를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공개적으로 김홍걸 의원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본인 자체가 뭐 그 당시 어떤 의원직 사퇴랄지 그런 결단을 내리고 또 유산 분쟁과 관련된 부분도 어떤 명분에 맞게 대의적으로 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비난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특히 지금 설사 이제 다주택자를 할지라도요, 이제 징역하고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어떤 비판 여론이 좀 상쇄될 걸 보이는데 아마 본인 자체는 일단 사퇴는 거부하고 의원직도 유지하고 재산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직과 재산을 지켰지만 그 밖에 이제 모든 걸 저는 잃었다고 봐요. 그런데 김한정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 비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2002년도에 이제 최기선 게이트라고 있어요. 그 게이트 때 김홍걸 의원이 수차례 걸쳐서 돈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집행유예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김한정 의원 입장에서 보면 2002년을 기준으로 한다라 하더라도 사실은 김홍걸 의원이 돈을 받음으로써 아버지의 명예에 사실 먹칠을 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한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에다도 그때 이 얘기를 또 꺼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한정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김대중 대통령에게 굉장히 폐를 끼치는 그런 아들이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요구했는데 본인은 뭐 그 결단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평론가님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예. 의원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이게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김홍걸 의원은 굉장히 빠른 결단을 한 거고요. 예. 뭐 윤리감찰단이 구성된 지 이틀 만에 제명 결정. 이거 좀 깜짝 놀랐고요. 이상직 의원의 경우에는 그 조사와 아마 판단의 과정이 걸릴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고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상직 의원은 완전히 사안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스타항공을 창업해서 자녀들에게 지분을 다 홀딩스의 지분을 물려줬어요. 그렇죠. 본인은 빠지고 정치인이 됐는데 이스타항공이 올 초만 해도 제주항공의 매각 딜이 진행되다가 결국 이제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항공업계가 힘들어지면서 매각 협상이 무산된 거예요. 지금 적자가 엄청나고 이 무엇보다도 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때문에 고통받는 조종사, 승무원, 지상직 직원 등 지금 완전히 길에 나앉은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화면을 보면 네. 출판 기념을 하는데 책 제목이 공정이에요. 지금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좀 엄정하게 이 과정을 윤리감찰단이 따질 텐데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국회의원 비리 논란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지난 6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피감기관인 국토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소국장님,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 같아요. 이 문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박덕검 의원이 국토교통위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간사까지 지냈고, 그런데 자신의 친형이라든지 자신의 장남이 대표로 있는 회사, 이 회사들이 이 국토교통부나 관련된 산하 기관들로부터 받은 공사가 25건에서 한 773억 정도, 네. 이렇게 해서 한 전체적으로 1,000억 정도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고,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면은 경기도와 경북의 이제 각종 지자체에서도 거기서도 한 이 400억대 정도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2천억대의 공사를 이 관련된 국토교통위와 행안위 두 군데에서 이제 박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그 두 군데 관련된 지자체 정부기관들로부터 이 박 의원과 관련된 이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공사의 총액이 2천억 정도에 달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박 의원이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은 이른바 이해충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관련 상임위와 그 상임위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적으로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민단체는 이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한 혐의로 이제 경찰에 박 의원을 고발을 한 상태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 의원 보고 의원직을 사퇴해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덕흠 의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선된 이후에는 가족 회사의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해명을 했다는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정치권의 또 다른 뜨거운 이슈가 있죠. 다음 한 랭킹에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한 랭킹 키워드는 분신술입니다. 파주 번쩍, 논산 번쩍, 추미애 장관의 분신술. 이번 주 있었던 국회의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장관으로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으로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파주의 한 군부대를 격려 방문했는데 바로 그날 아들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와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추 장관은 없는데 이날 식사비가 추 장관의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먼저 추 장관이 파주 군부대를 격려 방문했을 때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제 아들은 이제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서 입교를 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이 수료식인데 제가 아들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를 해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뭔지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추 장관 지금 영상이 나왔죠. 파주의 천호대대를 방문한 건 확실합니다. 이게 이제 2017년 1월이에요. 그런데 같은 날 이 아들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거예요. 아까 5주간 훈련 마치고 훈련 이 수료를 하게 되면 가족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들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사를 했어요. 고깃집에서. 그런데 이 결제된 카드 내역이 바로 당시에 추 대표의 정치자금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들이, 가족들이 사적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충남 논산에서 인근에서 주유소, 주유비 5만 원 넣고 그리고 이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한 게 한 14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된 건데 이게 파주 지역이 아니라 논산 지역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식사비에 카드를 썼으니까 공비를 결산할 때 내역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 간담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이 추 대표 명물 간담회였어요. 네네, 의원 간담회. 그러니까 이제 추 대표는 파주에 있었고 카드는 논산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뭐 정리를 잘 해주시긴 했는데 한 번 더 지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아들이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하는데 거기서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의원 간담회를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썼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제가 볼 때는 일단 금액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5만 원, 그다음에 식사 비용 한 14만 원이면 2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별게, 저도 처음에는 내용을 자세히 안 봤을 때는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지금 추미애 의원이 거기 가서 정치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파주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자금을 쓴 곳이 바로 당일날 자신의 아들이
수료식 훈련소에서 끝내고 수료식 하는 그 인근 근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자금을 쓴 게 결제한 게 맞냐 이거죠. 주유소랄지 논산 훈련소 그 대금으로.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에서 문제를 그 당시에 삼지는 않았지만 이 짜잘하게 고기 먹고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선관위에서 300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그걸 다 체크할 수 있겠어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왜 이날 수료식 인근 식당에서 돈 쓴 내역이 의원 간담회냐는 거죠. 의원들이 거기 가서 고기 먹으러 가서 간담회 하고 왔다는 얘기는 이건 말이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거 하나로 따져보면 뭐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지만 이런 게 한두 번 있었겠느냐.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파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체크가 된 거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공정을 부르짖고 아무런 자기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피도 없이 살아온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런 자잘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 쌓이게 되면 굉장히 신뢰일수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날 정말 의원 간담회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왜 이 식사비가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돈이 사용되었는지 그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반드시 아마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예. 소국장님, 당시 대표 시절이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세비도 있고 또 당에서도 비용이 나오고 당 대표한테 여러 비용이 많은데 굳이 정치 자금을 썼다. 굉장히 의혹이 있는데 아직 해명은 없는 거죠, 지금? 예, 아직 뭐 추 장관 측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과연 이 정치자금 명목이 맞느냐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한 거죠.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의원 간담회라고 했는데 의원 간담회가 그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고 그것이 맞지 않고 아들 퇴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가족들 관련된 식사를 정치자금으로 그냥 하고 명목만 의원 간담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법인카드 이런 걸 쓸 때 예. 개인 용도와 어쨌든 이 법인카드라는 건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써야 되는 그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족 간의 문제면은 그냥 개인 카드 가지고 그냥 썼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 부분을 공적인 이 정치 자금으로 해서 만약에 썼는데 의원 간담회로 그렇게 보고가 된 거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예. 아들 서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른바 이 공정의 의혹 이런 것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지금 이슈가 계속 막 이 새끼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하나의 이슈로 나온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하여튼 이 공정성의 문제를 또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논란은 또 있었습니다. 추 장관이 과거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 250여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인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을 이태원의 큰따님 식당에 식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이것이야말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재 거래, 이게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는 제 딸아이가 이른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을 그것을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아이 격려도 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본질은 이게 정치자금으로 쓰신 겁니다. 가게의 지원이나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라고 거둔 게 아닙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아픈 기억을 소환해 주신 의원님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십시오. 네, 평론가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 장관은 딸의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좀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 두 개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최영두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는 정치자금법을 딸의 가게에서 식사를 21차례에 걸쳐서 한 252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게 2014년, 2015년 일입니다. 이때 이제 야당 의원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딸 가게에 마치 일감 몰아주기처럼 좀 매출을 올려주기 위한 엄마의 사적인 행위 아니었느냐라고 보는 시각인 거고요. 네. 추 장관의 여기에 대한 대응은 뭐냐면 기자간담회, 정치간담회 등 본인이 직접 공적인 모임을 거기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 여의도에서 일하는 이 국회 출입 기자들을 이태원까지 데려가느냐? 이태원과 여의도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워서 이건 저는 시청자분들의 이제 판단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내용은 이 창업한 딸이 짠해서 엄마로서 갔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시각이 각각의 일리가 있는데 이건 전 국민 여론의 몫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여서 이 당시에 야당 의원으로서 21차례 252만 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아까 지금 주유비와 이 고깃집 비용도 합치면 19만 원이거든요. 이게 애매한데 이게 모았을 때 어떨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론의 판단,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뭔가 결정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정치 자금을 딸 가게에서 쓴 것도 문제지만 저 답변 상당히 놀라야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느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장님께서? 그 맥락 자체가 그 공짜로 먹으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기자 간담회 하고 정책 간담회 하고 이건 뭐 늘 있는 일이니까 그 실제로 그런 기자 간담회를 했느냐에 문제가 있을 거고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에 그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하는 것은 좀 일반적인 의원들이라면 좀 피하죠. 그런 부분을. 왜 그러냐면 뭐 물론 도와주고자 싶은 것은 부모의 모든 부모가 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래도 그걸 피해서 제3 다른 식당에서 하든지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좀 적절치는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추 장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금액이나 과다 이런 걸로 따지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저런 부분이 추 장관 아들의 여러 가지 의혹 계기로 해서 자꾸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 장관으로서 상당히 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곤혹스러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실제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정치자금 쓸 거였으면 딸 가게를 일부러라도 피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거 없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재정부 질문을 국민의힘 최 의원이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250만 원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저걸 대정부 질문에 저런 걸 해. 참 국민의힘도 참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저도 뭐 방송에서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걸 좀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주에 있을 때 논산서 쓴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게 250만 원이 뭐 작으면 차고 크면 큰 돈이에요. 근데 250만 원을 쓴 내용을 보니까 21번을 쓴 거예요. 나눠서. 근데 기간을 보니까 10개월 동안 21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최하 한 달에 한 2번 이상은 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명목인데 기자간담회라고 하는데 아니 뭐 공짜로 먹냐 이거하고는 사실 질문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대문서답을 한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실제로 어떤 기자간담회 구체적으로 좀 이 얘기를 해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도 그러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그야말로 추 장관은 줄 소환됐는데요. 추 장관은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결국 초선 의원에겐 이런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기자들한테 뭐 특별히 이태원에 그 식당을 가게 된 이유나 그 식당을 누가 운영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96년에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신 걸로 알고 있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정치 출발도 기억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참 곤혹스럽네요. 대정부 질문에 의원님은 초선 의원으로서 이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자리가 사실은 네, 뿐만 아니라 대정부 질문 내내 계속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추 장관 결국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추미애 장관의 대정부 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외변과 새치들을 놀린 그런 장이었습니다. 제 지역구 이천시 출신 서희 선생, 표새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서희 선생의 표새치의 정신을 이렇게 또 표명하는 듯하면서. 예, 소국장님, 이낙연 대표가 보니까 의원들에게 과잉 대응을 자제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추 장관 발언 논란이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로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표 언급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이 대표 민주당에서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과잉 대응한다는 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과잉 대응 의원들이 방송 등에 나가서 이제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역풍을 맞는 이슈를 생산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발언이라든지 카투사는 좀 편한 군데다 이런 발언이라 이런 등등이 이제 결국 당에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이낙연 대표로서는 어쨌든 대표로 이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동을 좀 자제해달라.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좀 단도리를 해달라.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예. 소국 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청년의 날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한 건데요. 첫 번째 청년의 날 행사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청년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같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희는 오늘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그날의 청년분들께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데뷔 초 방탄소년단은 오기와 패기, 열정과 도끼를 무기 삼아 감히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자 감정 하나하나까지 안고 느끼고 쏟아내자. 마치 거짓말처럼 멤버들과 팬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늘 강하고 대단했습니다. 순간의 행복과 불행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 않도록 2020년에 방탄소년단이 해낸 것처럼 항상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 씨가 들고 있는 보라색 상자 대통령께 전달이 됐습니다.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봅니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더 성찰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비극입니다. 살려주세요. 라면 형제의 비극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오윤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에 형제는 119에 신고를 하고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신고 당시 상황과 출동한 소방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주소 먼저 알려주세요. 무슨 빌라요? 불났다고요? 안에 계세요?
진입하기가 불가할 정도로 주방하고 거실에서 화재가 컸습니다. 현장에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연락을 해서 온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예, 오 교수님, 어린 형제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래도 형이 동생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알려져서 안타까움이 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발견 당시의 모습을 보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견됐을 때 형은 그 침대 위에서 발견이 됐고 동생은 이 침대와 같이 붙어 있는 그 책상의 아래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특이하게도 그 주위를 그 이불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형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그 화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된다면 형이 그 당시에 필사적으로 동생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게 된다면 이 사건과 연관해서 사회라든가 또는 바로 어머니가 보호를 하지 못했던 그 동생을 형이 보호를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상당히 정말 가슴을 울컥하게 만듭니다. 형도 10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0살, 8살입니다. 네, 평론가님 앞서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오전 11시 화재가 났죠. 아이들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죠. 배가 고팠는데 아침 식사도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이라 학교에 급식을 받으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고요. 이제 이 어머니와 사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니는 전날 이미 집을 비웠고 지인을 만나고 있었고 지인 집에서 아마 기거했던 것 같고 그러고 이 오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이웃 주민들의 이제 이 진술, 증언을 들어보면 이런 방임은 굉장히 잦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들은 평소에도 주로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막 하나씩 사서 가고 그랬다. 네, 맞아요. 아동급식 카드가 되는데 한정되어 있어서 우유나 음료 같은 거. 이제 나이에 비해서 평균 또래로 보면 최고는 조금 왜소한 편이죠. 현대가 애들이 카드로 이제 엄마 심부름을 가는 거 그걸 여러 번 봤어요. 변호사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굶다가 새벽 3시에 편의점에 가게 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건 확실히 돌보지는 않은 거죠? 방임이 맞는 거죠?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걸 보여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렵고 또 엄마가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느라고 애를 챙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언론 보도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 그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입니다. 새벽 3시에 이들 형제가 왔다는 거죠. 와가지고 아침에 조금밖에 먹지 못해서 배가 굉장히 고프다. 그리고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날도 이제 하루 아침 한 끼를 먹었는데 조금밖에 안 먹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엄마가 사실 아파도 애들을 심부름 시켜서 음식 사다 먹으라, 뭐 특히 아동급식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배고프면 음식을 사다 먹을 수 있는데 엄마가 너무 애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방임을 한 게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경찰서 조사해야 하는데 아직 조사가 안 돼 있어서 뭐라고 저희가 섣불리 이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일반 다른 가정, 물론 이제 편부모 가정이다 할지라도 엄마가 전혀 좀 신경을 쓰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서 이제 법적인 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학교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급식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거절했다고 하고요. 또 어머니는 자활 근로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긴급대응 권유는 계속 해왔고요. SNS로 여러 차례 나갔고요. 가정통신문으로도 계속해서 나갔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셔서 권유를 하셨고요. 8월달에 10몇만 원밖에 안 돼. 이건 이제 날짜로 치면 이게 겨우 한 3, 4일?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업무가 잠시 중단된 게 8월 25일이거든요. 8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일을 얼마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교수님 지금까지 저희가 이 주변인들의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 방치됐다는 게 굉장히 자명한 사실인데 왜 아이들에 대한 구제가 일찌감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글쎄, 이제 이미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그 사전에 징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2019년에 2번이나 주위 이웃들이 이제 방위가 연관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금년 5월 달에도 아동복지기관에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상 방임 우려가 있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우울증이라든가 또 불안정 증세를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방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었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사실 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이런 집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들 방치를 한 것뿐만 아니라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대 행동 장애를 지금 앓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폭행을 한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서 지금 경찰은 아동 방임과 신체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형제가 엄마로부터 분리돼서 보호받았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형제와 엄마를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법원에 보호명령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죠? 일단 2년 전부터 2018년도부터요. 이제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신고가 한 2차례 있었고요. 최근 5월에도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피해 아동을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보호명령 청구를 하고 이제 수사까지 의뢰를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 판단을 격리를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격리보다는 상담을 받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아들 둘하고 엄마하고 상담을 받도록 그런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이 결정을 한 직후에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고 또 코로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또 이런 일이 안 생길까는 또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를 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학교 갔으면 학교에서 급식을 당연히 먹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불행적인 요소가 굉장히 겹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법원에서 왜 분리를 안 했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예. 법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예. 분리보다는 차라리 상담이 낫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분리 결정이 나는 게 훨씬 더 나았다 이런 우리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일단 말씀처럼 어머니에 대한 조사는 좀 아이들이 회복된 후에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어떤 뾰족한 묘수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경찰에서는 이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지금 치료하는데 옆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그동안에 돌봄 서비스를 거부를 했다든가 방임 또는 학대했던 문제 그리고 이제 전날 집을 비웠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서 우리가 종결 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대책들을 정말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렇게 이제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워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방치된 아동 문제, 학대받은 아동 문제 나올 때마다 사실 정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었는데 늘 그때뿐이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이들이 빨리 의식을 찾고 건강을 회복하게 빌고 있을 텐데요. 행정복지센터와 소방서 등에는 후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홍동관님, 지금 굉장히 그래도 아직은 따뜻한 이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위중한 상태입니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의식이 돌아와야 되고요. 호흡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둘 다 화상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하잖아요. 예. 둘 다 호흡이 없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옮겨졌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산소 호흡기로 치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식이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동생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호전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게 오보, 착오에 의한 오보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국민 마음이 지금 어제 오후 기준으로 40여 명이 모아서 소방서, 행정복지센터에 보낸 돈들이 이미 1,7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하루에 5, 60통의 전화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이 문의 전화들이 온다고 해요. 예. 우선 무엇보다 먼저 이 아이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제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9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 원을 받고 싶지 않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9천억을 통신비로 지급하는 것이 저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쓰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실효성 있고 긴급한 데 써야지 않겠습니까? 사실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게 긴급하다고 보지 않고 또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라면 형제의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밀어붙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원점에서 좀 재검토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정부에서 한번 밀어붙였는데 그것이 좌절이 되면 어떤 레임덕이랄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신뢰에 치명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정부에서도 이런 걸 정말 바로 변화를 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거라고 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곳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의 변화도 고려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앞서서 이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가정들도 비슷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도 겹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거나 좀 준비해야 될 뭐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부 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어디에서부터 손을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보다는 저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맞벌이를 하게 되는 그런 그 부모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갖다가 저렇게 놔두고 바깥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라든가 또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런 일들이 또다시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동 학대가 더 이상 없도록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흉기입니다. 환각, 분노, 음주, 흉기가 된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벌어진 이른바 환각질주 사고의 파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이제 해운대에서 환각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피해자 가족이 청원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가슴이 네. 아프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데자뷰가 있어요. 이 앞전에 을왕리에서 그야말로 이제 만취운전자의 승용차에 사망한 50대 가장. 예. 그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이 역주행하는 차량에 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이 먼저 청원을 올렸고요. 네. 6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와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이제 해운대에서는 그 환각질주, 마약을 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처음에 다른 외제 승용차와 추돌 사고가 났을 뿐이에요. 거기서 보험 처리하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갑자기 도주를 하면서 그 이후에 7중 추돌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7명의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데 2명이 중상, 5명이 경상인데 중상자 중에 1명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질주하는 사륜차와 이륜차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륜차는 그냥 이제 좀 차량만 파손되고 끝날 수 있지만
이륜차 운전자는 날아가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이고 이 가족들에 따르면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정도의 중한 부상이다. 네. 그래서 이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운전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겁니다. 네. 네, 대마초를 피고 환각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오 교수님, 그런데 이 운전자에게 적용된 법이 윤창호법이에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윤창호법이 적용된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음주를 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0.2% 아래면은 또 뭐 0.3% 이상, 0.8% 이상, 0.08% 이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물 같은 경우는 흡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윤창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있어서의 위험운전치상 혐의하고 특가법상에 있어서 이거 도주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의한 위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죄목들이 이분에게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와 연관돼서는 지금 이제 그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교수님 당시 사고 영상들이 이제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차량 2대를 이렇게 차례로 추돌한 이후에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이 운전자는 차를 세울 생각이 없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 7중 추돌 사고가 나기 전에 1km 전에서 한 번 사고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운대역 근처에서 정차해 있던 차를 갖다 추돌했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와가지고 보험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걸 보게 된다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또 오다가 한 800m 정도 있다가 또 재차 추돌했고, 그리고 이제 160m에서 이제 7중 추돌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속을 보게 된다면 한 시속 140km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것이 현장에 타이어가 끌린 것하고 우리가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데 그 스키드 마크도 전혀 없었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CCTV를 보게 된다면 브레이크를 잡은 그런 그 흔적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네. 이 운전자는 동승자가 건넨 대마초를 피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동승자한테도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당연히 적용이 되죠. 우리가 음주운전이랄지 이제 약물에 의해서 운전을 할 때 이걸 도와준다랄지 운전을 하도록 하면 교사나 방조, 공범으로 또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약물 자체를 건네주었다는 것은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마초를 피게 되면 그 대마초의 어떤 환각이랄지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건 뭐 명확히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가 음주운전죄가 되냐 안 되냐 할 때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뭐 아주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사고에 대한 책임 자체도 같이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대마초를 같이 흡입하고 대마초를 건넸기 때문에 그냥 마약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동석했던 사람이 좀 도와줬다고 하면 운전하는데 그러면 뭐 처벌이 이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조수석에 있던 사람도 굉장히 큰 엄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교수님 앞서 평론가님께서 뭐 데자뷰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사건 보시면서 그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떠올리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운전자는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동승자는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동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법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운전을 했었던 당시 그 여성에게 SNS를 통해 가지고 뭐 내가 옆에서 돌봐주겠다, 막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회유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사건 자체가 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니까 완전히 음주운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에 있던 그 사람이 그 모텔에서 나오면서 여성이 차량에 접근을 할 때 뒤에 따라 나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키로 가지고 차문을 열어줬단 말이죠. 예,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발견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특가법상에 있어서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에 해당이 되고,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음주운전을 권유 또는 독려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것이 그 여성이 내가 대리운전 부르자라고 했는데 그 남성이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까 운전을 해라 라고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 그러한 어떤 그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운전자와 동승자 증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본인이 했다. 그런데 동승자가 내가 술을 덜 마셨으니까 내가 운전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러는 거고, 동승자는 본인은 뭐 회유성 문자를 보낸 적도 없거니와 대리를 부르자고 했다는 운전자의 말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럼 운전자 말과 동승자 말 중 누구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근데 저는 운전자 말에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제3자를 통해서 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합의금도 없을 텐데 합의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동승자 입건이 안 하게 도와달라. 근데 그 제3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될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 볼 수 있고요. 아까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 문도 열어줬고요. 그다음에 이 차를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동승자거든요. 동승자가 소속돼 있는 또 법인의 소유로 알고 있어요, 차량이. 근데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 남의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대리기사 부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리기사 부르자고 했는데 운전자한테 술 적게 먹었으니까 당신이 좀 운전을 해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동승자가 방조죄로 처벌하는 데는 뭐 증거상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교수님, 저희가 참 좀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꽤 오랜 시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 8월까지 음주운전 그 사건율을 보니까 11,2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7%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일까요? 참 특이하죠. 지난해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음주 운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났다. 또 더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와 연관돼 가지고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회식이라든가 술자리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특이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쌓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연결되다 보면 아무래도 경찰의 단속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 심리,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기대 심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저런 현상으로 그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네. 예, 변호사님. 경찰은 음주는 단속을 적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차례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진짜 대마초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생기고요. 이런 문제가 왜 그렇게 자주 발생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볼 때요, 지금 음주운전 사고하고 음주운전은 좀 구분해야 돼요. 예. 음주운전은 경찰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자주 할수록 음주운전자는 적발이 많이 되겠죠. 예. 근데 음주운전 사고는 이유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윤창호법으로 이제 개정이 된 이후에 이 추세를 보면요, 예. 뭐 수치가 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운전을 좀 삼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있지, 그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0.08 이상 넘어가면서 이제 정신 상태가 지취를 하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윤창호법이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가 지금 굉장히 늘었는데, 그 사고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또 들어가서 해보면 다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이 취소 상태 정도의 수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창호법 이후에는 어떤 음주 사고의 경향이 이렇게 많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주 이목이 집중된 또 다른 차량 사고가 있었죠. 바로 평택 편의점 차량 난동 사건인데 영상 잠시 보시죠. 네, 교수님 일단 저 이유는 딸의 공모전 그림을 분실한 것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선이에요.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차량을 몰고 편의점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급발진 사고 같은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죠. 근데 저 상황 같은 경우는 들어가가지고 전진 후진을 갖다가 한 20분 정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아주 특이한 그런 케이스인데 아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4월 달에도 이 분노 조절 장애 치료를 갖다가 위해서 남편하고 이제 병원으로 가던 중에 자기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가지고 특수재물 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그 딸의 그 작품과 연관돼 가지고도 지난 6월 달에 또 그 편의점에 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게도 또 어떤 그 뭐 모욕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그것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분에 있어서의 여러 어떤 그 정신적으로 선천적인 어떤 결함 또는 성장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상태가 좀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데 이 두 분 사이에 즉 남편하고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런 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려운 입장이 있다라고 하고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 예, 모든 사람하고 일반화시킬 수는 우리가 없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은 차량과 관련해서 차량과 자신을 그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가지고 상대를 갖다 공격하는 것인데, 음주라든가 환각이라든가 저런 식의 어떤 그 분노에 의한 어떤 그 운전에 대한 결과는 대단히 그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걸 바로 보시는 그 시청자들 분들께서 꼭 느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후농가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네. 2년 전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네. 병원 외벽을 그렇죠. 차량을 들이받았다. 예. 이럼 그 뒤로 차를 운전 못하게 그러니까 했었어야 이게 될것 저는 같은데. 예견된 참차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조짐들이 다 있어 왔던 거거든요. 2년 전에도 이미 분노 조절 장애로 이 가족과 함께 자 병원에 가서 입원하자. 그러니까 병원을 가다가 내가 왜 입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병원에 다 가서 외벽을 들이받았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당시에 이미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왜 2년이나 지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의 효과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저런 행위를 벌일 수 있었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5월에 이 자녀의 그림이 사라졌다. 편의점과 이 갈등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2달 후에 저런 일을 벌였다. 그럼 사실은 한 번 마음에 품은 어떤 분노나 복수심, 원한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금 저 일을 벌였는데 반성이 아니고 지구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해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면 정상에선 많이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이 돼 있었는지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는 선조들도 역병이 돌 때는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추석이 방역의 최대 고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족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